아, 나 이름 다 오리. 바꾸려고 그랬는데. 뭘로요? 오리 재미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오리가 지금 오리잖아. 해요 그냥 재밌는데? 가슴? 아니면 오늘 할 얘기 중에서 좀 이렇게 부각하고 싶은 뭐라든지. 저도 여행을 많이 갔다 왔잖아요, 제가. 효쟁이? 사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이다. 페미니스트 정치적 대화 팟캐스트 거침없는 해장 상담소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큐티보이입니다. 와. 벌써 7월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아, 그런가요? 갑자기 정적이 흘렀어요. 여러분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절반이 지나갔고요. 네. 날씨가 정말 7월 같은 어제 그저께 비가 비 왔죠? 많이 왔죠. 오늘 조금 습하네요. 온도가 높다기보다는. 오늘은 해장 상담소에 또 늘 함께 해주시는 갓김치님 플러스 효쟁이입니다. 효쟁이. 네, 효쟁이님이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돌아가면서 우리 또 근황 토크를 한번 해볼까요? 갓김치님 근황 토크 할 준비 되셨나요? 네네. 아 너무 웃었더니 네. 눈물이 나네요. 아까 왜 웃었는지 좀 네? 얘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 효정이님 이름 정하다 그런 거 아닌가? 별의별 이름이 다 나왔는데 약간 방송상 사용이 어려울 것 같은 이름 나와가지고 좀 취소하는 과정에서 조금 웃음과 눈물이 나왔습니다. 네, 저 오랜만에 나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잘 지냈고 한동안 굉장히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 입술이 이렇게 부르트고 이런 상황이. 붙었나요? 네, 여기 봐봐. 네. 붙었네요. 눈이 제 툭툭 몸이 되게 부었어요? 달팽이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적용되는 몸이거든요. 어떤 외부 상황의 그런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좀 준비하던 큰 일이 토요일에 끝나가지고 약간의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동안 못 봤었던 여성 영화들을 좀 봤어요. 거룩한 분노랑 허스토리를 보는 약간 힐링과 그런 시간을 보내서 약간은 충전됐는데 아직 덜 충전돼가지고 입술은 부르터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잘 지내시죠? 네. 저는 최근에 진짜 좋을 일이 진짜 너무 없는 거예요. 집안에 좀 일들도 조금 있고 심란하고 요즘에 날씨가 너무 덥고 제가 또 여름을 엄청 타잖아요. 네. 저랑 같이 있어 보신 유명하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막 여름만 되면 이렇게 사무실이 너무 싫고 사무실에 사람 빠글빠글한데 막 쫓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막 너무 신데 그걸 참아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너무 괴로운 와중에 그나마 8월에 제가 레드벨벳 덕질을 하고 있는데요. 레드벨벳 표를 구했어요. 진짜 콘서트 표가. 티켓이요? 네, 콘서트 티켓을 구해요. 그게 5,000석인데 3,000석을 스탠딩으로 몰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2,000석만 좌석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하기 어려웠는데 저 어떤 특친분이 세상에 진짜 제가 조금 덕을 쌓았나? 막 이러면서 특친분이 되게 좋으신 분이어서 저한테 원가 양도를 하나 해주셔가지고 근래 제일 좋은 소식이었고 밤새 오도방정을 떨 정도로 너무 좋았던 축하드려요. 네. 행복하겠다. 8월 4, 5일에 콘서트를 하거든요. 한창 더울 때 콘서트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나마 여름을 날 수 있는 어떤 그때까지 살아있을 이유가 그러니까요. 생겼네요. 제가 한 달을 버티면 아이린을 볼 수 있고 그리고 8월 초에 그걸 보고 나면 한 2, 3주 가겠죠? 그러면 9월이 될 거라고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근황이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효쟁이님은 네. 본인의 닉네임 소개와 근황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딱히 효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고 다만 효녀라는 말을 부모님으로부터 많이 듣긴 했어요. 부모님한테 효녀란 말을 많이 들었다고요? 정말 많이 들어요. 저는. 부모님한테 들었으면 효녀인데? 그래서 제가 효쟁이로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습관적으로 효도를 하고 있는 부모님 것 되게 같아서 고도의 어떤 전략을 쓰시는 그런 거 거 아닐까요? 제가 그래서 들을 때마다 거부해요. 제발 나한테 효녀라고 하지 말아라. 나는 효녀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는 당신이 좋아서 하는 일일 뿐이지. 효녀 맞다. 여기 나오셔도 돼요? 여기 나오셔도 되나요? 캐릭터로 나온 거 아닌가요, 제가? 맞습니다. 네, 얘기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효쟁이가 됐고요. 효쟁이의 근황은 요즘 이것도 가족과 관련된 일이네요. 친 오빠가 한 명 있는데 외국에서 개를 데리고 왔어요. 개를 데리고 왔는데 대형견을 데리고 왔어요. 자기가 책임지겠다 해서 가족 모두가 반대를 했는데 결국 집에 들이게 됐죠. 근데 그 이후로
돌봄은 하나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전 주인이 됐고 제가 현 주인이 됐어요. 그래서 걔를 돌보느라 아침 저녁으로 이제 응가시키고 쉬시키고 밥 주고 주말에 산책시키고 이런 일을 요즘 하고 있고 그래서 주말마다 댕댕이와 산책 나가는 게 되게 큰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주말이 매주 다행이네요. 기다려지고 근데 오빠는 그 상황에 대한 일말의 미안함이랄지? 미안함 뻔뻔해요. 아, 미안한지는 모르겠는데 항상 그런 식으로 집에서의 어떤 행사라든가 해야 될 일에서 좀 빠져나갔었던 캐릭터이기 때문에 큰 행사는 참석해. 그래서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내고 이제 사소한 일 그런 데서는 이제 빠져나가곤 하죠. 그래서 뭐 가족 모두가 싫어해요. 그 인간을 지금. 아 정말요? 집안의 모든 일을 하지 않고서 부모님과 제가 3명이서 걔를 돌보고 나머지 집안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 욕을 3명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다. 근데 보통 그렇게 해도 부모님은 아들을 예뻐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아들이라 하더라도. 처음에는 예뻐했어요. 그러니까 아, 외국에서 좀 5, 더 6년 심했구나. 살다가 지금 완전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먹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막 어화둥둥 하다가 너무 집안일을 안 하니까 이제 못 참으시고 자식이라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싶으셔가지고 다 같이 화나 있는 상태입니다. 축출을 할 때가 내년은 꼭 나가도록. 그죠. 나가야 되죠. 이러고. 근데 또 그 집을 해달라네. 그 아시다시피 7월 7일 지난주 토요일이죠. 네. 지난주 토요일에 큰 행사가 두 개나 그쵸. 있었습니다. 네. 있었죠. 네, 일단은 갓김치님을 굉장히 저렇게 눈을 퉁퉁 붓게 만든 그죠. 그 행사죠. 네. 네, 한번 그 행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실까요? 네. 그날 아마 서울이 되게 떠들썩한 날이었을 텐데 특히 여성 시위가 큰 게 2개나 생겨가지고 낙태죄 폐지 집회랑 이제 해화 시위가 해화역에서 네. 있었는데 강화문에서 낙태죄 폐지 집회가 있었고 이제 민우회에서는 그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이랑 같이 이 낙태죄 폐지 집회를 열었어요. 그래서 네. 그날 그래도 한 연인원 포함해서 5,000명 네.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시민들이 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거기를 가득 메우고 낙태죄 폐지 그리고 위헌 판결을 내라는 그런 요구를 하는 시위를 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힘든 입장이었지만 그날 저는 이렇게 앞에서 나가서 좀 이렇게 볼 기회가 있어서 사람들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그 형형한 눈빛과 구호를 외칠 때의 막 미소 띈 얼굴을 막 이렇게 정말 큰 소리로 외치는 모습 이런 게 진짜 엄청 힘을 받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되게 좋았고 사실 이제 헌재가 이걸 주목해야 하는 거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엄청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음을 이제 알아야 되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이 9월 달에 임기가 바뀌는 재판관이 4명인가 있어가지고 그때 다음 임기에 넘겨주고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지만 그 전에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좀 크게 보이는 상황이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막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낙태죄 폐지를 원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너무 필요한 타이밍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강화문 시위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음 주에도 7월 15일에도 낙태죄 폐지 임신중단 합법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또 보신각에서 열린다고 하고 이게 네. 끝이 아니라 아마 계속 간간히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엄청나게 계속 모이는 네. 그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호쟁이님 또. 효쟁이. 호쟁이요? 효쟁이. 죄송해요. 효쟁이님 또 네. 가셨잖아요. 네, 어떠셨어요? 갔었죠. 네, 어떠셨어요? 일단 저는 가기 전에 그 동료들과 배드민턴을 격하게 좀 치고 그날요? 대단하네요. 진짜요? 장난 아니죠. 오전에 만나서 배드민턴을 열정적으로 치고 이제 밥 먹고 그러고 넘어갔거든요. 진짜 피곤했겠다.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주도 사실 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꽤 바쁜 일주일이었는데 이제 토요일 날에도 이제 푹 못 자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간 거죠. 또 저희 집에서 가려면 지하철 3번 타고 버스 1번 타고 가야 됐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든 고난의 길이었는데 어쨌든 배드민턴 되게 재밌었고 약간 체력적으로 방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4번 안 받아서. 그죠? 맞아요. 방전 자진 고백 먼저 하시네요. 제가 뭘 요청했는데 갖다 준다고 갔어요. 근데 제가 또 그 사이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딴데 전화를 못 받았거든요. 그때 내가 4번이나 전화했는데 이랬어요. 그래서 아무튼 방전된 상태였고 제가 그날 역할
역할 맡은 게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큐티보이님이 어떤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해결하려고 사방을 뛰어다니셨거든요. 그 행진 하시는 그 옆에를 계속 왔다 갔다 처음부터 끝까지 뛰어다녔는데 정말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많이 왔죠 사람. 그때 실감했어요. 그러니까 그 저는 뒤쪽에 있었어서 사람이 그렇게 많은지 솔직히 잘 몰랐는데 막상 왔다 갔다 뛰어다니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이제 원하시는 요청대로 이제 뭘 갖다 드리려고 했는데 전화를 각각 두 분한테 4-5번씩 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약간 분노가 효쟁의 분노가 네. 좀 네. 있었죠. 근데 그날 열기가 되게 뜨거웠던 게 행진 갔다 와서 자유발언을 받았잖아요. 네. 근데 4명이 자유발언을 했는데 그거 진짜 자유발언이었거든요. 네. 자유발언 같았어요. 네, 아니 그래요? 근데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게 주최 측에서 조직을 한 줄 미리 얘기한 줄 아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냥 그 자유발언 신청자를 받겠습니다 하고 30초 만에 4명이 따자작 줄 서가지고 바로 맞아, 마감됐거든요. 맞아. 그래서 너무너무 이 얘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미치겠는 사람들이 와서 막 그 무대에 올라와서 한 사람들의 발언 내용도 막 다 엄청났잖아요. 되게 막 분노가 막 입까지 차 있는 너무 그 에너지가 끝까지 이어져가지고 집회 끝날 때 그 사회자가 이제 마무리하는데 사람들은 약간 그냥 자리에 약간 앉아 있는 분위기 그런 느낌. 그래서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의 서로의 힘을 느끼는 거가 집회를 여는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싸워나갈 게 되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민우회가 지금 낙태죄 이슈를 가지고 전국 워크숍을 지금 막 10군데 지역에서 했고 앞으로도 그런 이제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지역에 찾아가서 임신중자를 다룬 영화를 같이 보고 각자의 이제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는 워크숍을 하는 거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하는 게 사실 이제 그 지역에서의 일들이 바로 낙태죄 폐지를 위한 어떤 운동으로 딱 모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이 낙태죄 이슈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는 만약에 위헌 판결이 나면 혹은 안 나면 어떤 것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하는 그런 자리가 그냥 그 자체로서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내리든 간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그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어떤 제도로 만들 것인가 이거를 또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는 되게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들의 관심이나 참여가 되게 필요하겠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들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라서 좀 뭐 홍보나 이제 공지가 나가면 각 지역에 있는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고 또 그 지역에 내 친구가 있다 이러면 이제 소개도 시켜주고 그런 작업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시위하기 전날인가에 7월 7일 전날에 낙태죄로 무슨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다가 어떤 카페에서 어떤 인터넷 카페에서 초등학생들이 손글씨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에게 편지를 엽서를 막 이렇게 쓴 거를 잔뜩 모아놓은 페이지를 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재판장님, 저도 생명이고 뱃속의 아이도 생명이에요. 저를 죽이지 말아주세요.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를 막, 그러니까 어른들이 되게 쓰라고 한 거죠. 시켜서 엄청 그랬겠다.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되게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너무 열심히 한다. 저기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를 알고 너무 소름이 끼쳤고, 그래서 정말 낙태죄 폐지를 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가시화되는 작업이 너무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을 더 되게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날 집회 가서 저 맡은 역할이 약간 질서 유지랑 사람들한테 이제 팜플렛 피켓 나눠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보잖아요. 근데 저는 임신을 한 8개월 되신 것 같아요. 배가 많이 나오셨어요. 근데 남편분으로 보이시는 분하고 막 바깥쪽에 이렇게 다니시길래 저는 그냥 여기 주말에 이렇게 놀러 나오셨다가 여기 계신가 보다 이랬는데 시 현장 안으로 쭉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의 어떤 편견이었던 거죠. 저의 어떤 편견. 그래서 그런 게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되게 몸이 힘드신 것 같은데 나이가 좀 한 80대 분이시고 아들분이신지 아무튼 어떤 분이랑 이렇게 부축을 받아서 어떤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행진 또 그 광화문에서 그 직진 코스는 걸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앉으셔서 이제 행진 못 하시할 때 자기 몸이 불편해서 행진을 못 할 것 같은데 사실 몸이 불편해서 안 나오려다가 마음만 참석하기 좀 그래서 왔다. 근데 한 80대 여성분이셨고 저는 그런 약간 되게 다양한 여성분들이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고 실제로 아이들 둘 막 아니면 아이들 안고 오신 분들도 되게 많았었고 전 또 하나는 그 서명할 때 어떤 남자분이 뒤에서 계속 어슬렁거리면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제일 마지막 순서였어요. 서명 받는 끝에.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서 서명하실 거냐 그랬더니 자기 문제가 너무 고민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딱 보니까 이제 주변 분들이 가자고 해서 오신 것 같아요. 참여는 하셨어요. 근데 자기 사실은 여기 올 때까지만 해도 생명은 그래도 소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와서 사람들 말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그러시냐 그러면서 이제 저랑 대화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런 관점이라면 자기 너무나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제 사인을 하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런 좀 변화들이 그래도 모이고 좀 보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그날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날 사실 또 다른 거기서 별로 멀지 않은 네. 곳에서 해화역 해화역 3차 집회가 있었죠. 네, 사실 그 불법 날짜 촬영. 겹쳐가지고 제가 진짜 네. 피눈물을 흘렸는데요. 맞아요. 사실 조금 겹치고. 너무 아쉬웠죠. 아쉽긴 했는데 근데 만약 그 날짜 안 겹쳤으면 또 갔을 것 같거든요. 저는 해화역 시위에 지난번에도 못 가가지고 너무 안타까웠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집회를 하던 와중에 이렇게 인터넷을 보다가 6만 명인가 모였다는 어떤 트위터상의 이제 소식을 듣고 와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6만 명이 이번 3차 집회에 또 모이나 진짜 이거는 너무나 기념비적인 사건이고 이것은 무언가가 되어야 한다. 이 네. 결집은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여성들만 이 단일 이슈에 이렇게 터져 나와서 한 개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잖아요. 그만큼 분노가 엄청 크게 올라와 있는 거고 요구의 목소리도 너무 높은 것인데 이걸 사회가 진짜 제대로 받아 안지 않으면 큰일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해화역 시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 걸 보고 전 너무 열이 받았거든요. 네. 맞아요. 보셨죠? 네. 기사 헤드라인 진짜 정말 너무 그러니까 그 특정 구호를 되게 그 특정 구호가 다인 양 그 시위에 네. 그리고 되게 중요 구호인 양 해가지고 그거를 기사를 엄청 띄운 거야. 왜냐면 그 구호가 되게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런 프레임 자체가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러니까 그 시위 6만이 모였는데 5만 피켓이 다 나올 거고 그 피켓 하나만으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들으시는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구호 자체. 네. 그 구호가 그래서 이게 사실은 이 시위가 예전 시위보다도 훨씬 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고 이런 시위가 이런 이제 느낌이 많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시위를 언급을 하면서 그래 언급한 건 좋아 언급해야지 당연히.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러니까 통계상 남자들이 더 엄벌에 처하는 건 맞다. 그건 그러니까 그 남자들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다는 건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여성들의 이 원한을 들어줘야 된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차별 수사가 없다라는 말을 직접 했거든요. 이건 정말 너무나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여성들은 지금 기존의 통계에 잡히지 않는 어떤 자기들이 정말 체감하고 있는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그게 지금 제도적으로 전혀 안 먹히니까 나와서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계상 니네가 얘기하는 것도 오류인데 니네 열받은 건 알겠으니까 이렇게 약간 배려해준다 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너무 빡치는 거겠잖아요.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나 이런 게 가시화적으로 이렇게 많이 보이는 게 없으니까 요구하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정부를 비판하는 얘기를 하거나 시위에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그러니까 어떤 구호나 그러니까 그 문제가 된 구호가 문재인 재기해라는 이제 구호였어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이제 풍자적으로 쓰인 거고 이 구호에 대해서는 공식 구호는 일단 아니었고 잠깐 이제 시위 진행 도중에 나왔던 거고 비판받을 수 있다고도 생각해요.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문재인 재기회라는 구호를 가지고 문제 삼는 사람들이 마치 이 문제적 구호가 없었으면 이 시위를 전폭 지지하기라도 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게 너무 열받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 아니었으면 다른 거 트집 잡았을 거면서. 아니 이거는 마치 우리가 반미 집회 때 부시 불태우고 그거 가지고 성조기 좀 불태운 것 가지고 물론 저는 그런 방식의 시위를 동의하진 않지만 그거랑 별개로 그 시위에 5만 사람 다 있는 거니까 그것만으로 그 시위를 평가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동하고 있는 박근혜 거죠. 퇴진 집회를 할 때 우리가 그 정말 여성 혐오적인 그런 구호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랬잖아요. 우리 같이 계속 운동을 했지만 근데 그 비판은 물론 필요해요. 뭐 전략적인 비판도 필요하고 정치적인 윤리적인 비판도 너무 다 필요한데 그거랑 이 시위 자체를 싸잡아서 저런 년들이 어쩌고 저기 그렇게 될 줄 알았다는 등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진짜 왜 여기에만 그렇게 민감하게 부들부들하고 여성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민감하게 생각하지를 않느냐는 거죠. 그게 너무 열받고 이런 와중에 여가부 장관이 그 시위에 이제 개인 자격으로 와서 자기 페이스북이라는 공식적인 계정이죠. 공식 계정에 다녀왔고 여성들의 목소리를 이제 귀담아 들어야 돼 이렇게 썼고 또 행정안전부 김부겸 장관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전 정부가 이렇게 언급하는 건 너무 필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특히 그 두 부처는 지금 이 사안에서 되게 핵심 부처잖아요. 그래서 되게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저는 지금 그런데 그 두 분 다 옳은 말을 했는데 왜 이렇게 밑에 댓글이 그러니까 반응이 다를까요? 정말 그래서 그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막 오만 너도 결국 메갈이었구나 뭐 거의 뭐 그러면서 경질하라는 경질하라 청와대 청원이 올라갔죠. 올라가고. 그래서 참 김부겸 장관에 대해서도 막 이렇게 욕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어조나 이런 게 너무 막 존댓말이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알만한 거. 좀 너무 편한적이신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인데 막 그 여가부 장관한테는 뭐 XX 뭐 이렇게 막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도 참 그런 것도 너무 짜증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와중에 청와대 대한민국 그 청와대 계정 있잖아요. SNS 공식 계정이 맞아요. 여가부 장관 되게 욕하는 여가부 장관이 그 해와 시위에 갔었고 뭐 너도 뭐 저런 이제 재기에 어쩌고 하는 애들이랑 한패거리냐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트윗을 RT한 거예요. RT가 아니라 좋아요를 눌렀어요. RT했어요. RT했어요? RT했어요. 나 좋아요로 알고 있었는데. RT했어요. 아, 그래요? RT를 했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진짜 근거 없고 그냥 음모론인 건 맞는데 실수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약간 실수인 척하는. 왜냐면 그 고의. RT를 보고 동조할 사람들이 훨씬 많고 자극하고 싶은 사람이 훨씬 많아서 살짝 RT했다고 바로 지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거든요. 얼마나 신뢰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 이런 수준이면은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까지 드는 와중에 아무튼 그런 실수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런 방구도 없이 사실 이런 정도의 엄청 큰 실수잖아요. 왜냐면은 정부를 비판하는 시위를 했는데 그 정부 비판하는 시위를 대놓고 조롱하는 트윗을 정부 계정에 RT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과해야 될 일이고 어쨌든 뭐 책임자가 나와서 뭘 해야 되는 일인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 저는 그 형식적인 사과 없는 것도 되게 예전에 한번 그 계정 개인 관리자가 자기 사 내용을 자기 집에서 뭐 요리해 먹고 이런 내용을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그래서 뭐 사과를 하긴 했거든요, 짧게. 근데 이번에는 아예 뭐 형식적인 사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배째라 이건가. 솔직히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 지지한 사람 많은 거 아니까 그런 것 같은데 이 정도 실수는 뭐 너무 넘어간다 이런. 너무 짜증나는 게 최근에도 민우회로 전화해가지고 뭐 인터뷰 요청하는 기자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지금 해와 시위를 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뭐 어떤 페미니스트들의 어떤 주장 이를테면 뭐 탈크로셋 운동이면 뭐 막 이런 거를 물어보면서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도 있던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라는 류의 질문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너무 속이 보이는 거예요. 뭐냐면 여성 단체가 거기에 대해서 비판적이거나 거리두는 말을 하는 거를 기사화하고 싶어가지고 왜냐면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간질이랄까요? 맞아요. 마치 서로가 되게 대치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싶어하는 게 너무 반대한 보이는 거예요. 여성들이 있다. 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럴 때마다 그런 극단적인 주장 가져와가지고 거기에 포커싱해서 비판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 여성들이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언론으로서 이렇게 답변을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실망하면서 그분 기사에 나가지 않죠. 맞아요. 이런 거랑 지금 해와 시위에 대해서 맞아요. 그렇게 욕할 거리 맞아요.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랑 너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질문 되게 많이 들어요. 그 기자한테 전화 와서 요즘 남혐과 여혐이 다 심각한데 이렇게 시작하는 말 있죠. 이성 혐오가 심각한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막 이런 있잖아요. 뭐 이러면서 제가 거기서부터 1부터 진짜 10까지 가르칠 수도 없고. 근데 이거 참 공부 안 한다고 우리 지적한 지 5년 넘지 않았나요? 너무 아까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너무 공부를 그렇게 기본 안 하고. 그럼 제가 그냥 바로 묻거든요. 기자님, 근데 혹시 그 흑인 혐오는 있어도 백인 혐오는 없잖아요. 그 흑인이 백인 깐다고 넌 백인 혐오로 하는구나. 넌 똑같은 혐오론자야. 이렇게 얘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러면 이제 보통 약간 떨떠름하게 동의하지 않는 거죠, 본인이. 특히 저는 여성 기자가 전화해서 이렇게 묻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남성 기자들이 항상 전화와서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본격 토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효쟁이님이 나오신 이유이고요. 저분이 베테랑이시거든요. 효도 관광의 베테랑이셔서 나오셨고요. 여러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여름 휴가잖아요. 아직 못 세웠어요. 저는 얼마 전에 효도여행에 돈을 다 썼어요. 그래서 그럼 이번에 휴가를 여름 못 가요. 휴가도 없어요? 네. 얼마 전이 언제죠? 언제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 달 됐나? 네. 한 달 정도 됐어요. 진짜 얼마 안 됐어요. 네, 여행을 엄마랑 갔다 왔죠. 그러시구나. 저는 몇 년째 엄마가 본인이과 여행을 가자. 효도 관광이죠. 효도 관광을 계속 피하고 있는 중이라서 근데 언제까지 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래서 피했고요. 피하고 있는 중이고요. 일단은 오늘 주제가 바로 이 효도 중에서도 여행 중에서도 효도 여행인데요. 일부러 이렇게 말했어요. 일부러. 네네. 네.
실수한 거 아니에요. 네, 아니 지금 효도형이 되게 많아졌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지금 그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죠. 저희 부모님 세대가 그 세대에서 예전에 자기 20, 30대는 여행을 좀 갔다 하면 제주도 정도지 그렇게 막 다니시진 않았어요. 그쵸. 근데 최근에 뭐 저가 항공도 생기고 다양한 뭐 상품들이 생기고 또 그분들이 은퇴하시고 뭐 이런 나이가 되면서 본인들 뭐 부부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개 모임 뭐 따로 친구들 모임 이렇게 많이 가시면서 그 여파가 이제 딸하고도 가자. 친구들하고 가는데 딸하고도 가자. 그 딸 니도 뭐 다니더만 이러면서 그 다니는 김에 애들 데려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약간 하면서 5년 전에 비해서 지금 성인 자녀와 그 부모가 해외로 떠나는 여행이 지금 5년 전에 비해서 2배가 늘었대요. 근데 얘기를 네. 들어보니까 사실 효도 여행 자체가 늘어난 것 같지 않고 이전엔 효도 여행 많이 갔었는데 국내 여행이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이제 해외 여행 버전의 효도 여행이 늘어난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맞아요. 지금 여기 대본에 기사가 하나 있는데 엄마 환갑이다 같이 해외여행 가자라는 제목의 이 압박스러운 제목의 네. 기사를 이제 링크가 돼 있고 뭐 2배 가까이 늘었고 이렇게 써 있는데 마케팅인 것 같아요. 약간 왜 뭐 올 여름 뭐 무슨 쌍꺼풀 수술이 늘어나 이런 기사 나는 게 이제 마케팅인 것처럼 아마 여행사에서 이런 상품을 많이 준비하고 하나토에 따른 네. 면이에요 이 네네, 기사도. 네. 네. 그런 게 너무 클 것 같고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해외여행을 좀 더 쉽게 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개척이 되는 거잖아요. 여행 경로들이 그런 영향이 더 클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런 거 보면서 또 이제 더 가고 싶어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그쵸, 아, 이런 게 있네. 패키지가 맞아요. 모녀 여행 패키지, 네. 환갑 여행 패키지 이런 거 보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 효도 여행이란 게 과연 네. 뭘 어떤 정의를 내려야 될까요? 효도 여행. 어떤 정의일까요? 그 뭐랄까 자녀가 힘든 여행. 그러니까 저도 제가 그 예전에 엄마와 딸이라는 해장 상담소 방송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걸 제가 이거 녹음하기 전에 오랜만에 다시 들어봤어요. 1년도 넘은 방송이라서 그때 그 무명님이랑 키티보이님이랑 저랑 얘기를 했었는데 무명님이 효도여행 갔다 온 얘기를 막 하고 맞아요, 있었고 맞아요. 저는 아 나한테도 그런 압박이 올 것 같은데 하면서 막 그 엄마 친구 딸이 엄마 데리고 막 여행 갔던 거 얘기하면서 네. 나는 이제 그거를 응하면 이제 끝도 없을 것 같고 응하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게 방송에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올봄에 엄마가 나에게 네. 자신과 네. 자신의 친구 2명과 자신의 친구 2명의 딸들과 나와 6명이서 그러니까 둘씩 세 커플인 거죠. 네. 그렇게 여행을 가자고 가자. 제안이 왔는데 저는 간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엄마와 둘이 가는 것보다 더 힘든 거 아닌가요? 그렇죠. 전 정말 이게 무슨 제안일까? 이 내향적인 저희, 예. 내향적인 네, 갓김치님께서 저는 정말 내향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아는 사람이랑도 여행을 안 가거든요. 혼자 가는 게 편하거든요. 그런 사람인데 이제 엄마가 그 제안을 했어. 그래서 저는 너무나 당황했고 하지만 나는 왜 근데 거절하지 않았을까가 이제 저의 어떤 계속되는 물음표였던 거고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는 그냥 여행이 아니라 어떤 도리로서의 여행이라는 효도여행으로 이제 자리매김이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거절을 한다면 엄마는 친구들한테 아 우리 딸은 안 된대 라고 얘기를 할 거고 그 여행은 아마도 이제 파토가 날 상황이었던 건데 나는 엄마가 즐거웠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고 사실 내 즐거움은 전혀 기대되는 바가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돈을 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보통의 경우라면 전혀 갈 것으로 생각되지 않을 만한 일이었는데 단지 엄마를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게 됐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나는 효도를 하기로 택한 거죠. 택한 거죠. 네. 근데 이게 되게 복잡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떤 식의 압박이랄까? 압력이 없는 관계는 사실 거의 하나도 없잖아요. 얼마나 친한 사이이든 편한 사이이든 떠나서 그래서 보통은 내가 좋아서 이 관계에서 뭘 하거나 네. 아니면 저 사람이 즐거운 게 내가 좋아서 하거나 아니면 나는 안 좋지만 그래 쟤를 위해서 혹은 뭐 이번에 안 하면 얘랑 관계가 끝날 것 같아서 하거나 아니면은 규범 때문에 사회적으로 뭐 내가 어떤 행동을 이 관계에서 할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하거나인데 저는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거든요. 어느 것 하나도 전적으로 뭐만 있는 관계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건 친구 사이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선생님 제자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게 다 섞여 있는데 이번 여행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특히 효도 여행이라고 불리는 많은 여행의 경우에는 규범과 엄마를 즐겁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 이게 좀 큰 거죠. 다른 관계보다도. 그러니까 기쁘게 해주고 싶다. 네. 효도죠, 효도. 그게 바로 근데 효. 그게 근데 이게 엄마가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기뻤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내가
조리를 한다라는 것에서 오는 자기 충족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효정이님은 어때요? 효정이님은 3번이나 가졌잖아요. 저는 네. 사실 제가 먼저 제안했어요. 네? 효정이 왜요? 효정이다운 효도홀릭. 그 여행이 가고 싶으셨나요? 아닙니다. 방금 갓김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부모가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컸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그냥 타인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내 행복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게 더 컸던 것 같아요. 아까 그 인간 말했잖아요. 걔를 돌보지 않는 그 인간. 그 인간은 해외에서 유학 중인데 정작 부모님은 해외여행을 못 다니는 상황이란 말이죠. 거기에 대한 분노가 굉장히 컸거든요. 이 불균형함. 네. 물론 부모님 돈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뭐 안 쓰시거나 못 쓰시는 걸 택하고 이제 아들에게 전적으로 투자를 한 건데 거기에 대한 빡침이 되게 커서 네. 그리고 그 인간이 뭐 돈을 벌어서 부모님을 데려가거나 아니면 돈은 못 벌지만 부모님에게 제안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외여행을 절대 갈 것 같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저에 대한 지원은 그 인간에 대한 지원보다 약소하지만 어쨌든 마음은 나밖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 내가 데려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이 사실 좋아는 했지만 막 적극적으로 그래 가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왜냐면 노동에 너무 익숙한 삶인 거예요. 맞아. 쉼을 선택해본 적이 없는 삶인 건 거죠. 뭐 육아도 그렇고 집안일도 그렇고 하신 일도 그렇고 그래서 그 일상의 균열을 내는 게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 해외여행이었고 일주일 넘게 갔다 오는 거라서 모든 걸 스탑하고 당신들 자신만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라. 그리고 돈을 많이 쓰는 시간을 가져라라는 것이 되게 힘든 제안이었는데 그 제안을 무려 제가 했고요. 그래서 받아들이셨고 그래서 같이 가게 됐습니다. 그 이후로 2번을 더 가서 총 3번에 최근 3, 4년간 3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무려 대단하죠. 무려 근데 앞으로도 갈 생각이 있다는 게 더 놀라운 것 그래요? 같아요. 엄마 아빠랑 친해요? 친해요. 아. 사실 저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편한 사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든 게 있었다는 게 효도여행의 포인트죠. 그렇죠. 네. 그쵸. 그 얘기를 어떤 한번 게 해볼까요? 힘들었나요? 어떤 게 저는 첫 번째 여행이 중국 여행이었어요. 근데 중국 중에 사람들이 많이 안 가본 데를 이제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진짜 정보도 별로 없고 영어가 1도 통하지 않는 그런 동네였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언어도 통하고 제가 가본 데였으면 능수능란하게 가이드를 하겠지만 가서 막 비행기도 놓치고 별일이 다 있었거든요. 엄마는 중국 음식 1도 못 드시고 막 음식 다 다르고 그리고 저는 원래 무계획으로 여행을 다니는 스타일인데 부모님과 같이 다닐 때에는 분 단위로 계획을 짜야 했어요. 왜냐면은 이동도 우리나라는 이 방법 아니면 저 방법이라고 얼마든지 쉽게 알 수 있는 정보가 많은데 거기서는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그리고 패키지가 아니라 자유여행이었어요? 다 저는 자유여행이었어요. 진짜 힘들었겠다. 제가 정말 그래서 분 단위로 짜야 됐다는 거였어요. 효녀 소리를 좀 그거는 부모님이 지금 효녀 소리를 안 하면 그건 문제야. 네. 정말 네. 정말 분 단위로 네, 계획을 네, 짜야 네. 했고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그러니까 저도 체력이 약한 편이지만 어쨌든 체력 기본값이 다르니까 너무 힘들어하시는 게 보이고 그렇다고 돈을 막 많이 쓰면 솔직히 편하잖아요 여행이. 근데 정해진 예산이 있으니까 뭐 너무 많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아무튼 그런 고난의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갔다 와서 힘든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같이 살고 있는데 첫 번째 효도여행을 갔다 와서 한 6개월 동안 말을 안 했어요. 제 부모님과 눈도 안 마주치고. 싸워서요? 아니요, 싸우지 않았어요. 지쳐서. 서로가 지쳐서. 제가 지친 거죠. 효도여행이었으니까 부모님은 지칠 일이 없습니다. 지칠 일이 없고 제가 너무 너무 힘들었던 거. 너무 과도한 에너지, 과도한 마음과 쏟아부었던 거죠. 모든 것을. 그래서 갔다 와서 정말 이 관계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없구나.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다 해서 6개월 동안 말을 안 하고 부모님도 쟤 무슨 일인가 이러면 데려가지 말지 약간 이런 심정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그 후로 6개월 동안 진짜 말을 안 했어요. 저도 엄마랑 되게 친해서 아빠랑은 안 친한데 엄마랑은 친해서 되게 편한 관계였었어요. 편한 관계였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이번 여행 같은 경우에도 그 엄마 친구들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었는데 내가 그냥 편안하게
엄마의 관계 속에서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는. 네. 그래서 나는 보여줄 만한 딸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 같은 거?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어디를 항상 같이 가면 조금 그런 것을 아예 신경 안 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좋은 만큼만 할 수 없게 되는 항상 조금 그 이상을 혹은 약간 그런 방식에 맞추어서 해줘야 하는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고 거기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되게 진공 속에서 엄마와 나와의 어떤 평화롭거나 평등하거나 이런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이 욕심이나 환상에 가까운 것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다른 모녀와 같이 갔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아니었을 것 같긴 해요. 만약에 뭐 엄마랑만 어디를 갔었어도 엄마가 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주길 기대하는 데에는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 나는 그걸 또 모르는 바가 아니고 이런 속에서 내가 딱 하고 싶은 만큼만 할 수 있었을까 혹은 내가 하고 싶은 방식대로 우리 관계의 편한 방식대로를 제안할 수 있었을까 해서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돈 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내가 엄마를 위해서 사실 다른 관계에서라면 굳이 저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 내키는 건 안 하거든요. 좀 욕먹더라도 혹은 관계가 멀어지더라도 안 하는 주의인데 사회가 이렇기 때문에 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5, 60대의 여성이 사회적으로 퇴물로 취급받는 저 따옴표 했어요. 그러니까 5, 60대 남성이 가지고 있는 지위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되게 많이 소외되어 있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문화가 아니었다면 그리고 엄마가 그냥 지역 사회에서 즐길 만한 다른 커뮤니티나 뭐 오락 활동 혹은 여행 뭐 관련한 어떤 것들 그리고 나이 든 사람의 그 어리버리함을 무시하지 않는 어떤 세계적인 문화 이런 게 있었다면 내가 애써 엄마한테 이걸 해줘야겠다라는 마음이 안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걸 아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그걸 커버해야만 하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잖아요. 마치 이건 돌봄 노동이랑 되게 비슷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거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가 없는 상태에서 나는 이 경우에는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라는 선택을 하게 되었었던 거죠. 저는 아직 여행을 안 갔지만 저 약간 비슷하다 생각했던 게 엄마랑 길을 나서면 요구를 받거든요. 근데 저희 엄마는 약간 무의식 중으로 그걸 온몸으로 약간 표시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고 그걸 안 하더라도 그 이상한 요구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옷가게를 같이 간다든가 뭐 어딘가에 가게를 같이 간다든가 아니면 누군가를 같이 만나는 자리를 간다든가 이러면 예를 들어 제가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때 막 듣기 싫은 얘기하면 뭐러러 하지 마. 그 관계 안에서 제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그리고 특히 엄마가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제3자 갑자기 끼어들어서 엄마랑 관계가 있는 근데 심지어 그 내가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했을 때 그 엄마의 사회적 체면 같은 거라 그래야 되나? 그런 거에 엄마가 나의 사회적 체면에 맞춰주지 않잖아요. 맞아. 절대 그럴 리 없죠. 왜냐면 이러시거든요. 제가 한번 엄마가 저희 엄마 되게 저를 황당하게 깔 때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한번 살 빼는 주사를 맞으러 가자고 한 거예요. 그 뭐 그런 주사가 있어요. 막 뭐 되게 독한 주사겠죠. 약을 먹고 거기를 가자고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하도 그 얘기를 반복해서 제가 엄마 나도 사회적 체면이 있다. 내가 하는 일도 있고 내가 그런 데 가서 약을 받아 먹을 수 없다. 이랬더니 엄마가 너무 그런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죠. 생각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항상 느끼는 게 엄마의 체면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야. 엄마가 어디 격식 있게 있는 자리 가면 나도 그 격식에 맞춰서 옷을 입어야 되고. 맞아. 근데 이게 저는 여행 때도 계속 반복되리라. 라는 생각이 되게 들어가지고. 근데 왜 한국에서는 몰라요. 다른 나라는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관계, 그러니까 효라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봤는데 나중에 뭐 이렇게 너가 성취를 하게 되고 성공을 하게 되면 뭘 하고 싶냐라고 했을 때 부모님한테 뭘 해드리고 싶다. 뭐 하고 싶다. 한국의 유학생들 다 그렇게 얘기하고 외국 유학생들 다 뭐 여행 가고 싶다는 거 자기가 뭐 하고 싶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우리나라는 상타도 다 부모님 감사합니다. 심지어 뭐 아이돌 그룹도 상타면 그 다른 멤버 부모님까지 막 감사합니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가 되게 문화로 되어 있다? 그냥 사실은 마음 그게 자연스럽다기보다는 그게 되게 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사실 서양에서는 부모와 여행한다는 게 우리나라랑 되게 개념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로 접한 외국 부모와의 여행은 되게 쿨한 부모님이죠. 우리 어디 여행 가는데 초대하는 거예요. 너희도 올래? 너희도 올래? 같이 가자 뭐 이런 느낌이지. 자신의 부모님과 같이 가서 막 어떻게 막 가이드를 하고 막 이런 식의 관계는 본 적이 없는
건 것 같아요. 근데 방금 얘기했던 음. 그런 게 단지 정말 그러니까 문화의 문제만은 아니어서 더 이제 심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이나 아이돌이든 뭐 스포츠 선수든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엄청난 경제적으로 뒷바라지. 전폭적 지원을 하잖아요. 정말 쏟아붓는 그걸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였다는 거. 그렇죠. 그 천문학적인 유학비를 부모님이 다 냈는데 부모님 위해서 뭐 안 해드리면 안 되겠잖아요. 진짜 해드려야겠잖아요. X 네. 되잖아요. 예. 그런 것 때문인 거지.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개인이 거기까지 올라가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그걸 안 해주면 못하는 사회인 것. 그러니까 그렇죠. 사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감정적으로도 다 그렇게 얽혀 들어가게 되고 다 의무감 속에서 모든 걸 하게 되고 저는 이게 정말 싫어요. 근데 왜 청소도 내가 하고 싶어서 하려고 그러는데 누가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진짜 싫죠. 나는 부모님도 내가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이서 봤던 사람들이고 뭐 엄마한테는 애정이 있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막 그런 규범이 있고 그런 규칙이 있으니까 그 규칙 안에서 뭔가를 해야 갑갑하죠. 되고 그런 게 너무 서로의 그 관계를 골마들게 하는 것 같아요. 더 좋을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리고 효라는 게 사전 찾아보니까 무슨 그러니까 공경한다, 뭐 경애의 마음 이걸 이렇게 어쨌든 다 찾아보면 결국은 섬긴다는 건데 섬긴다는 거는 받들어 모신다라는 뜻이고 굉장히 어쨌든 굉장히 위계적인 이제 그런 마음이고 행위인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모든 문화권에 다 있는 거는 진짜 아닌 것 같고 사실 아이를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내는 것은 그냥 시민으로서의 의무, 사회의 의무 이런 거고 그 이후에 이 사람이 성인이 되면 그냥 그 사람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그냥 자기 역할을 하고 살면 되는 거고 그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는 그냥 시민 대 시민으로서의 여태까지 삶의 과정에서 만들어진 친밀감으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는 것인데 어떤 이 위계적인 도리라든가 이런 게 많은 걸 왜곡시키고 있는 거는 정말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저는 효라는 개념보다 좀 그냥 약간 함께 살기 네. 그런 개념으로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려면 관계가 바뀌어야 그쵸, 그게 가능할 그쵸. 텐데. 좀 시민 대 시민으로 약간 근데 이미 막 집해주고 뭐 이런 식의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꼬여 있죠. 네. 저는 보통 권력 관계가 이렇게 아까 위계적이다 말씀하셨듯이 분명하잖아요, 부모와 자식은. 근데 저는 효도 여행이 되게 신기했던 경험이었던 게 외국에 나가니까 완전 전복된 거예요. 맞아요. 제가 모든 걸 다 책임지고 네. 처음부터 일어나는 거부터 뭐 밥 먹는 거, 물 한 잔 물 한 잔 마시는 거, 뭐 이동하는 거 모든 걸 다 제가 책임을 지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분명히 이 반대였는데 잠시 며칠 동안만 이렇게 바뀌고 거기에 빠르게 적응을 해야 되고 내 말에 평소에는 제가 되게 많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순종해라였거든요. 순종 사실 복종인 거죠. 순종해라였는데 여행에서 제 말에 너무 순종하고 있는 부모님을 볼 때마다 기분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관계가 바뀐다면 이렇게 바뀌는 걸까? 내가 만약 돌봄을 한다면 이런 상상도 좀 해본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가면은 부모님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이제 어른 같은데 저는 이제 어디 나갔을 때 그런 거를 느끼다가 이제는 그냥 평소에도 그런 마음 많이 느끼거든요. 왜냐면 저도 부모님이 느껴요. 굉장히 약해졌고 정보에 굉장히 취약하고 느려졌기 때문에 진짜 사소한 걸 몰라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봐요. 이거는 이게 맞는 거니? 하면서 이제 맞아요. 그런 경우가 되게 잦아지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볼 때. 맞아요. 제가 하고 있는 효도 여행은 저의 즐거움도 넣어요. 제가 왜냐면 첫 번째 여행하고 나서 6개월 동안 관계를 끊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일방적인 거는 관계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당연한 것 같아요. 노예도 아닌데 전적으로 그들만을 위한 뭐를 하는 건 되게 이상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나의 즐거움도 있으면 좋죠. 효도 여행 갔다 관계 어그러지면 이거는 더 맞아요. 의미가 더 안 없잖아요. 좋아요. 이건 팁이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의 욕구도 좀 충족하고 그 여행 컨셉 중에 부모님 이렇게 살살 꼬셔요. 시작하기 전에 이 여기가 좋다더라.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데를 먼저 찾아놓고 거기에 장점을 막 말하는 건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은 정보력이 약하니까 그런 건 잘 넘어오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효정이님이 여행을 좋아하시네요. 좋아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효도여행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걸 제가 목격한 적이 있어요. 같은 여행 중에.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2월에 호주를 여행을 갔는데 거기에 이제 친오빠랑 새언니가 결혼해서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친오빠가 가이드를 하고 하루는 새언니가 가이드를 했는데 새언니 표정이 점점 썩어가는 거 참 옆에서 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뭘 하나 사려고 할 때 저희 엄마가 한 수백 가지 질문을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익숙하니까 쇼핑의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는데 언니한테 수백 번의 질문을 하는데 언니가 엄마의 취향을 모르니까 힘들죠. 모든 질문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모르고 그리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도 언니가 표정이 너무 안 좋아. 저 혼자 좀 시간 가지면 안 될까요? 이러고 약간 멀리 가 있고 혼자 떨어져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힘들겠죠. 정말 아 효도여행이란 저런 것이구나를 솔직히 저는 그때 언니가 있었고 오빠가 있었기 때문에 물론 후반부는 제가 혼자 맡았지만 아 맞아 나도 저랬었지. 며느리는 그리고 효도여행 하면 안 돼요. 정말 그렇죠. 너무 마음이 없는데. 안쓰럽더라고요. 안 돼요. 너무 할 게 안 돼요. 그거는 진짜. 너무 완전 안쓰러웠어요. 일이죠. 음.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게 아빠 없이 가는 여행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엄마 친구들이고 엄마 친구 딸이어서 굉장히 모계 중심의 네트워크 여행이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가서는 그냥 그 술자리에서 6명이 모여가지고 어떻게 이번 명절 파업을 할 것인가를 구상하고 막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되게 저가 하는 류의 페미니스트 농담을 처음 들어본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했어요 가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뭐 좋은 남편이 어쩌고 이렇게 그럼 내가 이제 좋은 남편이 다 얼어 죽었나 봐요. 뭐 때리지만 않으면 좋은 남편이지만 깔깔깔깔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엄마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 그런 거를. 요즘 그 정도는 통해. 네, 너무 막 박수 치면서 좋아하시고 이런 분위기. 네, 그런 되게 괜찮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엄마들이 딸들이 그러니까 이런 관계 구성으로 여행 온 건 진짜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것 여행사 같아. 사람들이나 거기 같이 다닌 사람들 놀래더라고요. 아니 이런 구성 생전 처음 봤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같이 와준 게 되게 고맙고 이러니까 조심을 많이 해요 엄마들이. 그래서 뭐 어떤 엄마가 아유 너는 어쩜 막 이런 얘기하면 어떤 다른 엄마가 비교 금지 딱 이렇게 하고 불편한 질문 안 하려고 하고 약간 이런 게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웠던 포인트는 그 엄마들이 작년에 같이 다른 데로 해외를 갔다 오신 거예요 패키지로. 근데 그 패키지에서 이 아줌마들이 같이 사진 찍고 다니고 막 이런 거 말을 막 이렇게 함부로 듣고 이런 게 있었는데 딸들이 옆에 붙어 있으니까 함부로 못 하는 거야 아무도. 왜냐면 딸들이 그런 거 싫어하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막 그런 게 없음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라는 걸 또 되게 느끼게 됐고 근데 이제 맨 마지막에 다 모든 여행이 끝나고 인천공항에 들어와서 공항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이제 헤어질 때 어떤 아주머니가 그 엄마가 그러니까 제 엄마의 친구죠. 그러니까 정말 못 참겠었나 봐요. 마지막으로 딱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거 하나만 물어보자. 남자친구 없니? 하는 거예요. 많이 참았지? 참았던 거야. 정말 많이 참았죠. 그래서 제가 남자친구 너무 많죠.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너무 알 것 같은 그런 거 너무 있잖아요. 궁금했지. 네. 그렇게 궁금하실까? 단지 그렇게 단지. 궁금해요. 진짜? 그러니까 왜? 그리고 이 사람이 그리고 관계를 쌓을수록 그런 거를 기본으로 모르면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뭐가 못 넘어가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청취자에게 추천하는 해장픽을 저랑 비슷하게 민감성 피부 가지신 분들 중에 선크림 맞는 거 찾기 되게 힘든 분들을 저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나는 이거 쓰고 진짜 괜찮다더라, 이거 정말 순하다더라 했는데 그렇게 산 것들 다 안 맞아가지고 주변 사람 나눠주고 이랬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 4개인가 5개를 순하다는 걸 찾아가지고 어느 날 딱 아침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얼굴을 한 4-5등분 해가지고 조금씩 다 발라보고 테스트를 해보고 샀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좋았었어가지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풀네임은 유세린 선플루이드 안티에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세린 제품인데 이 선크림은 정말 아무것도 안 나더라고요. 순하고. 근데 이것도 다 케바케라서 어떻게 맞아. 될지 모르겠지만 한 분이라도 맞는 분을 찾는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꼭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좋은 민감성 해장픽이네요. 피부. 지금 네. 여름에. 네, 이거는 네, 올리브영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근데 신기한 게 다 순하다고 했는데 안 맞는 게 있더라고요. 얼굴 이렇게 나눠서 발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꼭 테스트 해보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좋은 민감성 피부인 경우에 저걸 한번 네. 발라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딱히 협찬받거나 그런 건 없어요. 네, 아시겠지만 네. 받고 싶네요. 네, 제발 좀. 정말 네. 협찬받고 싶은데 네. 못 받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음. 그러면
네, 네. 추천하고 싶은 거를 네. 저도 또 생각해 봤는데 추천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게 약간 좀 서울 사는 사람들한테 접근성이 높은 거여서 조금 아쉽기는 한데 이 장애여성 공감이라고 예전에 왜 배복주님 나와서 방송 같이 해주시기도 했었는데 배복주 장애여성 공감 대표님. 네, 네. 근데 이제 이 단체에서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고 있는 연극 공연팀이 있어요. 네. 춤추는 허리라고. 네. 여기에서 정기 공연을 이번에 합니다. 거의 매년 하는데요. 대학로에서 네. 정기 공연 불만 폭주 라디오라는 걸 하고 다 무료예요. 네. 이게 그 이들이 계속 하고 있는 레파토리 형식의 공연인데 제가 몇 번 가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매년 할 때마다 이야기가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고 이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저는 엄청나게 사람들이 꼭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 그리고 이 모습을, 이 맞아. 공연을 봐야 한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좋을 것이다. 그리고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라는 저의 확신을 가지고 아마 쉽게 예매나 뭐 이런 거 연락하시면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꼭 가서 보시고 여러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춤추는 허리의 불만 폭주 라디오 공연입니다. 네. 저의 해장픽은 저는 고민하다가 사실은 쇼코의 미소를 할까 하다가 아, 책이요? 네, 하다가 사실은 허스토리가 지금 거의 내리기 직전이라 가지고 그거를 하려고 그냥 생각을 했고요. 제가 허스토리를 2번 보긴 했는데 제가 이 추천을 드리는 거는 최근에 몇 년 사이에 그 일본군 위안부 그러니까 성노예 관련된 영화들이 좀 나왔잖아요. 근데 그 영화들이 나왔는데 그 영화들이 나날이 어떤 기존의 영화들의 결점을 계속 버리고 이렇게 넘어서고 약간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허스토리를 봤을 때 일단 첫 번째 재현이 하나도 없어요. 그 당시에 재현이 하나도 없는 것이 되게 컸고 저는 사실은 다른 것보다 그 할머니들 간의 차이 있잖아요. 그 여성들 간의 차이 그거를 엄청 길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보여주려고 되게 많이 장치들을 썼던 것들 그런 것이 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피해자이면서 생존자지만 동일한 피해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되게 어떤 영화 이런 영화가 보여주는 것이 저는 되게 좀 놀라워가지고 저는 이 영화는 내리기 전에 벌써 내리고 있고 30만 들었나? 봐야 돼요. 이런 영화 봐줘야 돼요. 네, 정말. 이 영화 진짜 좀 꼭 보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해장픽으로 가져왔습니다. 저는 그 센 여자들 보는 재미가 되게 크더라고요. 저도 어제 봤는데 일단 그 재미는 불만한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문 사장 네. 딸로 나오는 배우분이 연기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네, 나 처음 맞아요. 봤는데 맞아요. 그 배우 누구예요? 모르겠어요. 저도 너무, 처음 봤어요. 훌륭한 네. 배우. 아, 그 부부 얘기, 맞아요. 딸 얘기하니까 생각났다. 저는 그 둘 관계도 되게 좋았어요.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그 문 사장이 어떤 막 흔히 얘기하는 그 엄마 서사로 그 둘의 관계를 갈등을 극복하려고 하지도 않고 그 딸도 그냥 내 혼자 컸지 뭐 이러면서도 되게 자기 방식대로 커가고 연대하고 이런 방식 되게 좋았고 저는 진짜 문 사장이 그분의 캐릭터 되게 좋았던 게 뭐 그 남편이 어떻게 됐고 뭐 어쩌고 이런 거 사연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런 게 되게 거두절미한 맞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습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흔히 네. 봤던 영화에서는 보통 네. 그 문정숙의 네. 죄책감, 딸에 대한 죄책감으로 기결될 텐데 그렇게 안 간 거 너무 네. 훌륭했었던 것 네.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지금 표정이님이 아까 회의 때문에 가셔가지고 네. 이 자리에 지금 같이 없잖아요, 여러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말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저희만 계속 네. 말을 하고 있는데, 네. 네. 아유, 안타까운 마음으로 같이 지금 아무 인사도 못 하고 와가지고 네,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거침없는 해장상담소는 2주 후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